1711년 8월 14일 새벽 창경궁 경춘전. 밤과 아침의 경계가 아직 풀리지 않은 시간, 궁궐은 숨을 죽인 채 한 사람의 마지막 숨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고요했으나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예고된 이별의 침묵이었습니다. 이윽고 그 침묵을 찢듯 궁 안 어딘가에서 처절한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선의 국모 인현왕후 민씨가 향년 35이라는 너무도 짧은 생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조용했으나 그 여파는 깊고 길었습니다. 한 왕비의 죽음이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인현왕후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현왕후는 드라마 속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장희빈에게 밀려나고 또 밀려나는 연약하고 불쌍한 여인, 숙명처럼 당하기만 하는 피해자. 하지만 이것은 실록이 아니라 극본이 만들어낸 초상입니다. 기록이라는 냉정한 거울 앞에 서면 그 모습은 전혀 다르게 비칩니다. 실록 속의 인현왕후는 결코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숙했고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부드러웠지만 결코 흐느적거리지 않았고 자비로웠으나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자비는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원수의 아들까지 품을 수 있었던 드물게 완성된 국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극의 아이콘이라는 프레임에 가려진 인현왕후 민씨의 진짜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눈물의 여인이 아닌 품격의 인간으로서의 그녀를 말입니다. 1667년 4월 23일 한양 반송동의 한 사가. 봄 기운이 완연한 그날 여흥 민씨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조선의 중전이 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관료 중 한 사람이었던 민유중이었고 외조부는 서인 세력의 정신적 지주라 불리던 송중일이었습니다. 권력과 학문, 명망이 한데 모인 가문, 흔히 말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러나 출생의 화려함이 곧 인생의 평탄함을 보장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9살 되던 해, 정치의 계절은 돌변합니다. 남인의 숙청이 시작되었고 서인 가문이었던 민씨 집안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던 집안은 순식간에 죄인의 집안으로 전락했습니다. 12살의 어린 민씨는 유배를 떠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경상북도 흥해라는 낯선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때 그녀는 너무 이른 나이에 알게 됩니다. 권력이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사람의 운명이란 얼마나 가볍게 뒤집히는지, 그리고 세상이란 얼마나 잔인하게 웃음을 거두는지. 저는 이 시기를 인현 왕후의 성품을 빚어낸 결정적인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화려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화려함이 무너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균형 감각을 남겼습니다. 기쁨 앞에서 오만해지지 않는 법,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법, 훗날 그녀가 보여준 놀라운 평정심과 원수의 자식까지 품을 수 있었던 너그러움의 뿌리는 아마 이 거친 유배길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1981년 15세 민씨는 숙종의 두 번째 왕비로
간택됩니다. 아직 소녀의 기색이 가시지 않은 나이였지만 궁은 이미 그녀에게 중전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얹었습니다. 가래를 올리던 날 한양 땅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지진이었습니다. 기와가 떨어지고 담장이 갈라질 만큼의 진동.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기록은 남았습니다. 훗날 숙종은 이 지진을 두고 하늘이 내린 불길한 징조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년 뒤 그녀를 내칠 명분으로 꺼내듭니다. 결혼식 날 지진이 났다는 이유로 왕비를 폐위시키는 남자. 이것이 인현왕후가 마주해야 했던 숙종이라는 군주의 민낯이었습니다. 입걸 이후 인현왕후의 행보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장옥정, 훗날의 장희빈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자고 먼저 제안합니다. 당시 장옥정은 시어머니 명선 광후에 의해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인현왕후를 너무 착한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화입니다. 그녀는 착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국모로서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곧 나라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왕비의 책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원칙으로 선택한 이 배려는 훗날 그녀에게 독이 든 성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1988년 장옥정이 아들을 낳습니다. 훗날의 경종. 이 순간 조선의 전국은 요동칩니다. 숙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눈엣 가시였던 서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그는 가장 잔인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인현왕후의 폐위. 죄목은 터무니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 질투가 심하다. 숙종은 심지어 그녀가 입었던 법복을 궁, 마당에서 불태웁니다. 왕비의 상징을 불로 태워 없애는 행위. 그것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한 인간을 철저히 짓밟는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폐위되던 날 인현왕후는 울지 않았습니다. 구걸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거든 죽이라.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품격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감의 몸을 싣고 떠나는 그녀를 백성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안국동 사가로 그리고 김천 청암사로 이어진 유배의 길. 5해의 폐서인 생활. 그녀는 소복 차림으로 매일같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원망 대신 침묵을, 저주 대신 절제를 택했습니다. 그 모습은 기이하게도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궁을 떠났지만 민심 속에서는 점점 더 깊이 왕비가 되어 갔습니다. 1994년 갑술한국. 전국은 다시 뒤집히고 인현왕후는 왕비의 자리에 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녀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을 쫓아낸 장희빈의 아들 세자윤을 친자식처럼 품은 것입니다. 단합말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자의 효성이 지극하여 아침 저녁으로 곁을 떠나지 않으니 사모함이 생모보다 낫다. 이 기록은 정치적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린 세자는 어머니가 왕비에서 후궁으로 강등되며 극심한 불안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인현왕후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원수의 아들이 생모보다 더 따랐다는 사실은 인현왕후라는 인간의 깊이를 가장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그러나
보기의 기쁨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오랜 고난으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1700년부터 시작된 옹저. 악성 종기는 그녀의 몸을 서서히 잠식했고 양다리는 붓고 전신은 경련에 시달렸습니다. 1년 6개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그 와중에도 그녀는 자신이 아닌 타인을 걱정했습니다. 함께 복이 되었으나 무시당하던 귀인 김씨.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이 어찌 살고. 그녀는 숙종에게 귀인 김씨를 왕비로 세워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녀의 시선은 자신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직후 장희빈의 저주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결국 장희빈은 사약을 받습니다. 숙종은 그제야 깨달았을까요? 그는 훗날 유언으로 말합니다. 반드시 인현왕후의 곁에 묻어달라. 현재 서울흥의 명릉. 숙종과 인현왕후는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세 번째 왕비, 인원왕후는 조금 떨어진 곳에 홀로 묻혀 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외롭게 만들었으면서 죽어서야 곁을 지키려 했던 숙종의 마음. 그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었을까요? 인현왕후 민씨는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폭풍 같은 권력 싸움 속에서도 끝내 자신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시기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으며 사랑할 수 없는 존재까지 사랑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드라마 속 이미지로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묻습니다. 당신은 고난 앞에서 당신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가? 인현왕후가 남긴 진짜 유산은 눈물이 아닙니다. 어떤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고결한 마음가짐. 그 조용한 승리야말로 그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